명종 21년의 한성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대문 시장의 구석진 골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매일같이 자리를 지키며 구걸하던 거린들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빈자리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만 갔습니다. 밤마다 성벽 너머에서 기괴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비명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포도청의 군관들은 이 실종 사건들을 단순한 도주로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거린 한두 명쯤 사라지는 것은 한성에서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종된 이들은 비단 거린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터를 돌던 아이들과 성벽 근처의 나무꾼들도 하나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성 도성은 점차 보이지 않는 포식자의 사냥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시장의 술자리에서는 흉측한 괴담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 안에 든 특정 장기가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름 모를 피부병과 창질에 고통받던 부유층들이 그 소문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타인의 목숨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은밀한 거래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위해 인간의 탈을 벗어던진 사냥꾼들이 거리에 풀렸습니다. 그들은 주로 인적이 드문 한밤중의 성벽 밑을 배회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 그들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잠결에 입이 막힌 채 끌려가는 그들의 저항은 미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길가에는 핏자국만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부들은 그 핏자국을 보며 불길한 징조를 예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성 안의 대형 사찰 근처에서도 시신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시신들은 하나같이 배 부위가 날카로운 칼날에 갈려 있었습니다. 장기 중에서도 특히 쓸개만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끔찍한 연쇄살인을 생쓸개 사냥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관청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범인들의 흔적은 묘연했습니다. 범인들은 권력층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성은 더 이상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낮에도 시장통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거리에는 불길한 까마귀 떼만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포도청 군관이 우연히 숲속에서 기괴한 현장을 목격합니다. 버려진 사당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안에는 흰 소복을 입은 자들이 모여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사람의 장기였으며 그들의 손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군관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그들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사건은 한성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옆에 있는 이웃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거린들의 행방은 왕실의 기록인 실록에까지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과연 도성 박숲속에서 벌어진 그 참혹한 의식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칼날은 이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명종실록이 증언하는 인육매매의 충격적인 전말이 공개됩니다. 명종 21년의 기록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참혹한 보고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성 곳곳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상소가 빗발치자 마침내 조정에서도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창질이라 불리는 끔찍한 피부병이었습니다. 온몸에 고름이 차고 살이 썩어가는 이 불치병은 권력가와 평민을 가리지 않고 덮쳤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 사이에서 죽은 이의 간이나 산 사람의 쓸개가 효험이 있다는 맹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광기가 만들어낸 잔혹한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은
도덕과 법도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의 배를 갈라 쓸개를 꺼내는 무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인간의 장기를 사냥하는 포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인 거린들이었습니다. 연고가 없고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은 범죄자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괴한들은 잠든 이들을 자루에 담아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기슭이나 개천가에서는 참혹한 광경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시체들은 하나같이 복부가 정교하게 절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특정한 장기만을 노린 목적이 분명한 해부학적 범죄였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거린들은 도성을 떠나거나 무리를 지어 자신들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포식자들의 굶주림은 멈추지 않았고 타겟은 더욱 약한 이들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의 맑은 쓸개가 더 큰 효험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실록의 문장 하나하나에는 당시 조선이 처했던 도덕적 파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명종은 이 사태를 엄중히 다스릴 것을 명했으나 범인들은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관리들 중 일부가 이 끔찍한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면 사람의 생명조차 사고팔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를 좀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정체 모를 약재가 고가에 거래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한 사건은 특히 더 잔인했습니다. 길을 가던 임산부가 습격을 받아 뱃속의 아이와 함께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민간의 괴담이 아닌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기 위한 수색이 시작될수록 진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쓸개 사냥꾼이라 부르며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도성은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버렸고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마치 짐승을 도축하듯 신속하게 장기를 적출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가 갈리는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적출된 쓸개는 즉시 얼음이나 찬물에 담겨 의뢰인에게 배달되었습니다. 남겨진 시신들은 들개들의 먹이가 되도록 숲에 버려졌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 틈을 타 인간의 생명을 약재로 취급하는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사냥꾼들은 도성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가려 합니다. 한성이 공포에 질려있는 사이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는 더 기괴한 납치 사건들이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정은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악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광기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다음 희생자는 누가 될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도성을 넘어 무고한 아이들을 노린 잔혹한 유인의 기술과 상상을 초월하는 실록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도성의 길거리에 넘쳐나던 거린들이 씨가 마르자 포식자들은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멈춘 곳은 보호받지 못한 채 골목을 누비던 무고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괴물들은 더 이상 굶주린 거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먹잇감을 유인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엿이나 과실을 손에 들고 어두운 그늘 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한 남자가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맛있는 것이 가득한 곳으로 가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그 흉측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남자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서히 마을을 벗어나 깊고 인적이 드문 숲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에 사라진 아이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을 공포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아이를 납치한 뒤 즉시 죽이지 않고 가장 신선한 장기를 얻기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를 가르는 참혹한 수술을 감행하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렸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져간 아이들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며 조선의 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부모들은 사라진 자식을 찾아온 산천을 헤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갑게 식은 작은 시신뿐이었습니다. 시신에는 예외 없이 오른쪽 옆구리에 깊고 날카로운 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쓸개를 정확하게 적출하기 위한 포식자들만의 잔인한 표식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은밀하게 거래되는 인육과 쓸개가 고가에 팔려나갔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팔아치우는 인간의 탐욕이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마다 낯선 일을 경계하는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계도 아이들의 배를 가르려는 광기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포식자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심지어 대낮에 집안에 있는 아이를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창질이라는 역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 이웃이 내 아이를 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산길을 가던 나무꾼들은 나무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올려다본 나뭇가지 사이에는 배가 갈린 어린아이의 시신이 짐승의 먹이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시신을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이는 마치 사회를 향한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관가에서는 뒤늦게 포졸들을 풀어 수색에 나섰지만 범인의 흔적은 안개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무능한 조정은 이 사건을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성 근교의 산들은 아이들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숲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장안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기 전에는 절대로 문 밖으로 발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방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보고되기 시작하며 전국적인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는 조직적인 유괴 집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병을 고치려는 권력가들의 사주를 받은 고용된 살인마들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 가장 낮은 곳의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이었습니다. 쓸개 하나가 쌀 몇 섬의 가치를 지니게 되자 사냥은 더욱 잔인하고 정교해졌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보며 눈물 대신 은화를 세는 인간들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도성의 정적은 이제 비명과 통곡으로 바뀌어 매일 밤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체 모를 괴물들이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공포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현실의 위협이었습니다. 이 광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상주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한 소년의 증언으로 밝혀진 범죄의 현장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학살의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상주의 정은준이라는 남자가 저지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손가락과 쓸개의 연쇄살인, 그 전말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을 뒤흔든 정은준 사건의 참혹한 기록과 그가 남긴 끔찍한 흔적들을 추적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상주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상주의 차가운 바람을 뚫고 한 남자의 이름이 관아의 장부에 불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정은준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평범한 양반의 탈을 쓴 포식자였습니다. 그의 집 뒤뜰 창고에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비명이 매일 밤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기르는 개들의 짖음 소리에 묻힌 어린아이의 울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관군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지옥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볏짚 사이에 몸을 숨긴 아이들이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에는 하얀 붕대 대신 피에 젖은 헝겊이 감겨 있었습니다. 정은주는 아이들의 쓸개뿐만 아니라 손가락마저 잘라내어 약재로 쓰려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의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절단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고통에 찬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정은준의 차가운 미소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지를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린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여겼습니다. 구조된 한 아이는 자신의 손가락이 어디에 있느냐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정은준의 방 안에서는 이미 말려진 신체의 일부들이 항아리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상주의 백성들은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며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관아의 신문 과정에서 정은준은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행위를 변호했습니다. 그는 천한 목숨으로 귀한 몸을 고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반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신분사회의 뒤틀린 가치관이 낳은 괴물 같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정은준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상주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산속을 헤매며 썩어가는 시신들 사이에서 자식을 찾았습니다. 시신들은 하나같이 배가 갈려 있었고 장기 중 오직 쓸개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칼을 다루는데 능숙한 자들이었으며 마치 사냥감을 다루듯 정교했습니다. 이들에게 아이들을 공급하고 장기를 거래하는 거대한 지하 시장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상주의 관원들은 정은준의 장부를 토대로 배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부 속에 적힌 이름들은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높은 지위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권력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잃은 아이들은 평생을 장애와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흉터는 조선사회가 묵인한 잔혹함의 증거였습니다. 정은준은 결국 처형되었지만 그가 퍼뜨린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는 모두 아이의 장기를 노리는 포식자로 보였습니다. 상주의 창극은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갈 더 큰 광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기록은 이 시기 범죄의 잔혹성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음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인체를 부품처럼 다루는 비인간적인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상주의 아이들은 밤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리며 잘려나간 손가락을 찾아 헤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상주의 흙바닥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은준의 처형 이후에도 소문은 잦아들지 않고 더욱 기괴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이제는 쓸개뿐만 아니라 눈알이나 심장을 노린다는 헛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회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집단 광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상주에서 시작된 이 끔찍한 기록은 다음 시대의 더 큰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선조시대가 도래하며 이 광기는 창질이라는 공포와 결합해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정은준의 장부에서 발견된 지워진 이름들, 그 배후에는 누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깊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웃음소리가 우리를 다음 장으로 이끕니다. 이제 도성보다 더 위험해진 산속, 그곳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밝혀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종의 승하 이후 선조가 왕위에 올랐으나 조선의 공포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피부를 파고드는 끔찍한 역병인 창질이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온몸에 고름이 차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조차 손을 쓸 수 없는 이 천벌 같은 병 앞에 기괴한 처방전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싱싱한 쓸개가 창질을 씻은 듯이 낫게 한다는 잔인한 유언비어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시작된 이 가짜뉴스는 하룻밤 사이에 도성 전체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병에 걸린 가족을 둔 이들은 이제 약재가 아닌 인간의 장기를 구하기 위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가난하고 연고 없는 이들은 이제 병마보다 같은 사람의 손길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선조 8년, 기록에 따르면 이제는 밤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는 대문 밖에서 놀던 아들이
한순간에 증발했다며 관가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이미 너무 많은 실종 신고에 무감각해져 있었고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살을 붙여 어린아이의 간과 쓸개가 가장 약효가 좋다는 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길거리에는 사탕 발림으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검은 그림자들이 출몰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이웃을 의심하며 서로의 집안을 뒤지는 험악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기괴한 범죄의 배후에는 단순히 병을 고치려는 개인뿐만 아니라 거대 조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생담이라 불리는 신선한 담즙을 채취하여 고가에 거래하는 전문적인 포식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그저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약재 주머니에 불과했습니다. 도성 인근 산속의 동굴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던 이들은 피 묻은 옷가지들을 발견하고는 기겁하여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선조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한 조사를 명했으나 이미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된 뒤였습니다. 가짜 뉴스는 이제 왕실에서 비밀리에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정치적 음모론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가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람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한쪽에서는 병으로 죽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약을 구한다는 명목 아래 이웃을 도살하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창질의 원인이 하늘의 노여움이라 믿는 무속인들은 더욱 자극적인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제단 위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것들이 제물로 바쳐졌고 광기는 신앙의 탈을 썼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를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으려 하니 사람이 곧 귀신이다라고 기록할 만큼 참담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등에 업고도 끈으로 몸을 묶어 절대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다녔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기만 해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것이 당시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계심조차 굶주린 포식자들의 교묘한 함정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밤중 담장을 넘어 침입한 괴한들이 잠자던 식구들을 제압하고 아이만 채가는 사건이 속출했습니다. 도성 안의 우물가에는 주인 잃은 물동이들이 나뒹굴었고 마을은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창질에 걸린 이들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버리고 타인의 생명을 탐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이 모든 희생이 과학적으로 아무런 효험이 없는 헛된 죽음이었다는 점입니다. 가짜뉴스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선조시대의 기록은 우리에게 공포가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산속, 더 어두운 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성을 벗어나 산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누구나 누군가의 사냥감이 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의 깊은 곳에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길 포기한 자들이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도성의 소문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참혹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조차 발을 들이지 못하는 공포의 숲, 그곳에 쌓여가는 시체들이 증언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무너진 민생과 광기 어린 유언비어 속에서 조선의 산천은 이제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울려 퍼지는 정체불명의 웃음소리가 길을 잃은 나그네의 등 뒤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의 숲길을 따라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그곳의 참상을 직접 목격해야 합니다. 숲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것은 짙은 안개가 아닌 비릿한 피의 냄새였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뒷산은 이제 누구도 발을 들이려 하지 않는 금단의 땅이 되었습니다. 나무꾼들은 도끼를 내려놓은 채 마을 어귀에서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숲풀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하얀 물체들은 버려진 집신과 주인을 잃은 낡은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까마귀 떼가 하늘을 시꺼멓게 뒤덮으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발견된 것은 배가 갈린 채 차갑게 식어버린 이름 모를 거린의 시신이었습니다. 사체의 복부는 정교한 칼질에 의해 절개되어 있었고 그 안에 쓸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오직 인간의 장기만을 노린 채 나머지 육신은 짐승의 먹이로 던져두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10걸음만 걸어도 또 다른 시신이 나타날 정도로 학살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굶주림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계획적인 도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도 길거리에선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어린 자식을 둔 부모들은 아이의 손목을 밧줄로 묶어 자신들의 허리춤에 연결했습니다. 밤마다 산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혹시 사람의 비명은 아닐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포도청의 관원들조차 산속의 참상을 보고는 구토를 하며 발길을 돌릴 정도였습니다. 국가의 질서는 무너졌고 법보다는 당장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 민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사륙의 현장에는 항상 공통적인 흔적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신의 머리맡에 놓인 작은 종이 부적과 기괴한 향의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이 끔찍한 행위를 단순한 약탈이 아닌 제사나 의식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창질 치료라는 미명 아래 조선의 산천은 거대한 재단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이제 외지인이 들어오면 장사를 멈추고 경계에 눈빛을 보냈습니다. 옆집 김씨가 어제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대 라는 속삭임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굶주림보다 무서운 것은 내가 다음번 쓸개의 주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던 이들은 사체의 얼굴이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범인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를 갈랐다는 소문이 돌자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지켜줘야 할 고을, 수령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며 관아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숲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원혼들의 아우성은 땅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나무꾼들이 발견한 또 다른 무덤군에서는 아이들의 작은 신발 수십 켤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연쇄살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거대한 조직이나 흐름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백성들은 산신령이 노했다고 믿으며 아무런 효험도 없는 제사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괴물은 산에 사는 짐승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숨어있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도성은 이제 거대한 감옥이자 사냥터가 되어버렸고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마다 기괴한 꽃향기가 맴돈다는 소문은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 향기는 죽음을 위장하기 위한 향료인지 아니면 살인마의 표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는 시신들 때문에 마을의 공동묘지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시신은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러지지 못한 채 가만히에 쌓여 버려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산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지 못해 땔감이 떨어진 백성들은 추위와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성의 남산 중턱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비밀 장소가 발견됩니다. 그곳은 단순한 시신 유기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는 장기 저장소와도 같았습니다. 항아리들 속에서 발견된 내용물은 조선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흔적들은 이 사륙의 배후에 단순한 광인들이 아닌 더 거대한 세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벽면에는 붉은 피로 쓰인 정체불명의 명단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피의 명단이 가리키는 곳,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넘어서는 더 큰 음모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이 끔찍한 거래의 끝은 어디이며 조선을 집어삼킨 이 광기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도성에 퍼진 피 냄새는 이제 한양의 성벽을 넘어 조선 전역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장터 구석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기괴한 소문들이 쥐 죽은 듯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아이들과 거린들의 쓸개가 상자에 담겨 국경을 넘는다는 밀수 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불로장생을 위해
조선의 장기를 비싼 값에 사들인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백성들은 나라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외세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웃의 얼굴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는 모두 장기를 노리는 사냥꾼으로 보였습니다. 어린 자식을 둔 부모들은 아이의 손목을 밧줄로 묶어 품 안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기구를 팽개치고 짐을 꾸려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전 국토는 피란민들로 가득 차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아의 포교들은 길목을 막아섰지만 몰려드는 인파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외지인을 장기 밀매범으로 몰아 멍석말이를 하는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법도와 질서는 사라졌고 오직 생존을 위한 광기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압록강 인근의 밀수꾼들은 밤마다 검은 배를 띄워 강을 건넜습니다. 배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항아리들이 수십 개씩 실려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풍기는 비릿한 냄새는 강바람을 타고 조선 땅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허황된 대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의 비명소리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창질리라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 인간을 사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성의 약방들에는 이제 약초 대신 사람의 장기를 구한다는 은밀한 거래가 성행했습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문걸쇠를 잠그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담장을 넘는 그림자들은 그 어떠한 빗장도 비웃듯 쉽게 침입했습니다. 사라진 이들의 흔적은 다음날 아침 차가운 개울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의 산천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고 대지는 억울한 피를 머금었습니다. 유교의 도덕으로 무장했던 사회는 한순간에 약육강식이 야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함경도에서 전라도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거대한 이권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가 되었습니다. 산자의 배를 갈라 쓸개를 꺼내는 행위는 악마의 유의처럼 조선을 유린했습니다. 길 잃은 강아지보다 못한 처지가 된 거린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통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도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한 채 시신조차 훼손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광기의 배후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거대한 어둠이 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 좌초되면서 감춰졌던 진실의 파편이 육지로 떠밀려 왔습니다. 해안가 마을 사람들은 파도에 밀려온 항아리 속 내용물을 보고 집단 발작에 가까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소문이 아니라 잔인한 현실이었으며 조선은 이미 거대한 도살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심은 폭발했고 백성들은 관아를 향해 돌을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군사들의 차가운 칼날과 무자비한 진압뿐이었습니다. 나라가 백성을 사냥개들에게 던져준 꼴이었으니 조선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어느덧 공포는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서서히 인간성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이 역사의 기록은 이제 가장 어둡고 참혹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연쇄살인의 기록이 왜 갑자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진실은 과연 인간의 추악함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거대한 비밀일까요? 광기로 얼룩졌던 선조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왕조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참혹했던 기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도성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쓸개 사냥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나 후속 보고는 실록의 페이지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국가 전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상처를 억지로 덮어버리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기록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토록 많은 이들이 흘린 피와 눈물까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엇이 평범한 이웃을 누군가의 장기를 노리는 포식자로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이 끔찍한 낭설을 묵인하거나 혹은 스스로 그 광기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굶주림과 질병에 신음하는 이들을 방치하며 비극의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광종과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엽기적인 범죄들은 서서히 민담의 형태로 변질되어 전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밤에 돌아다니면 배를 가르는 귀신이 온다는 식의 무서운 이야기는 사실 실제했던 역사의 잔영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잔혹한 기록을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둠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숲에 버려졌던 수많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산속의 비명소리는 잦아들었고 피로 물들었던 계곡에는 다시 풀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토양 아래 묻힌 진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혐오와 공포가 이성을 지배할 때 인간은 언제든 다시 포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타인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의 밤을 지배했던 그 끔찍한 괴담은 이제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기록에서 사라진 이들의 슬픈 이야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긴 시간 동안 조선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함께 들여다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역사의 희생자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또 다른 낭설이 누군가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실을 보는 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광기의 역사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입니다. 억울하게 사라진 영혼들이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기를 빕니다. 인간의 쓸개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먼저 보살피는 세상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조선의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 그 긴 추적을 이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남긴 것은 공포입니까? 아니면 성찰입니까? 어떤 대답이든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참혹한 기억들을 역사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울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광기보다 더 강한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임을 믿습니다. 한때의 어둠이 가고 빛이 찾아오듯 우리의 상처도 언젠가는 아물 것입니다. 비극의 숲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고 새들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주는 진홍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로써 조선의 잔혹한 쓸개 사냥 이야기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건너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